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월에 아빠가 되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겪었던 참 소중하고 특별했던 일이 있는데 주변에서 사연을 보내보라고 하길래 용기 내어 몇 자 적겠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그 시간들을 같이 추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게는 2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남매였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엄청 유명했습니다. 유명했던 이유는 저희 남매가 똑똑해서도 아니었고 잘생기고 예뻐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징글징글하게 싸워서였습니다. 여느 남매나 싸우는 건 다 똑같을 테지만 저희 남매는 진짜 원수라도 되는 마냥 징하게도 싸웠습니다. 허구 한 날 싸웠는데 몇 가지 일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동생이 어릴 때부터 꾸미는 걸 좋아해서 맨날 인형 옷 입기 스티커 같은 걸 가지고 다녔고 스티커북 같은 곳에 모았거든요. 근데 제가 장난치고 싶어서 그 스티커북 가지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놀이터에서 뛰다가 모래사장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북이 모래가 다 달라붙어서 쓸 수 없는 정도가 되었었죠. 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황을 했는데 동생이 엄청 화를 내면서 울고 때리더라고요. 같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머니가 말리고 저희를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모래범벅이 된 저희는 샤워를 깨끗하게 했고 동생은 계속 울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물 마시러 주방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동생이 제 카드 다 잘라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화나서 동생하고 주먹질하면서 싸웠었네요. 또 한 번은 제가 껌을 씹고 있는데 동생하고 장난을 치다가 그 껌이 동생 머리에 붙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좀 해보라면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저는 고민하다가 그냥 동생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른다는 걸 뭉탱이로 잘라서 머리가 무슨 쥐 파먹은 것처럼 되었었거든요.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동생이 밤에 저 자는 사이에 아버지 바리깡으로 제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는데 바리깡으로 제 머리를 엄청 많이 밀어놔서 거의 빡빡이 정도로 머리를 밀었었죠. 이런 사건들 외에도 벌집 가지고 놀리고 장난치다가 둘 다 벌에 엄청 쏘인 적도 있었고요. 또 학교 복도에서 머리채 잡고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안 유명할 수가 있겠나요? 맨날 싸우기만 하는 남매로 아주 유명했던 거죠. 앙숙처럼 지낸 저희 남매는 커서도 별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주먹질만 안 했지 서로 놀리고 싸우는 일상은 똑같았죠. 그랬던 저희 남매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건 제가 고3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였습니다. 평소랑 다를 것 없는 일상.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급하게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 사고는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신다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고 저와 동생은 한순간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이모의 도움으로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는 그 순간에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이모가 밥 먹으래. 너나 먹어. 말을 왜?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왜 또 시비야? 넌 지금 상황에서까지 시비를 걸고 싶냐? 내가 언제 시비를 걸었는데? 철없던 저와 동생은 그 순간에까지 서로를 적대시하며 싸우기 바빴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려는 그때 이모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너네 앉아. 이모가 표정을 고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모의 표정은 아주 진지해 보였습니다. 얘들아, 너네 이제 둘이 살아가야 해.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기만 할 건데? 언니가, 너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어릴 때부터 맨날 싸우는 너희 보면서 엄마가 안 힘드셨을 것 같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싸운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걸로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는 부모님이 힘드신 것보다 저희의 감정이 더 중요한 철부지 불효자들이었던 거죠. 이제 너네 보호해줄 사람 아무도 없고
싸우지 말라고 할 사람도 없어. 너네 인생에는 너네가 전부야. 안 그래도 장례 끝나면 이모가 말하려고 했는데 너네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거니? 이모랑 같이 광주로 내려갈 거야?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저와 동생은 슬그머니 마주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둘이 살겠다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저 지금 고3이라 전학 가기도 좀 그렇고 내년이면 성인인데. 너네 밥할 줄 알아? 세탁기는, 청소랑 설거지, 분리수거는. 저희는 입을 꼭 닫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설거지랑 라면 끓이기가 전부였거든요. 이모는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많이 막막했습니다. 대학도 가야 하는데 등록금은 어떡할 거며 생활비는 어떡할 건지. 동생은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모한테 보내서 보살핌 받으며 크는 게 맞는 게 아닌지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장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고민들이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에 동생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빠, 나는 전학 가기 싫어.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래. 야,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 나 세탁기 돌릴 줄 알아. 달걀 후라이도 할 줄 알고. 너 맨날 달걀만 먹고 살래? 그리고 뭐, 그것만 할 줄 알면 사라지냐? 돈은 어쩔 건데?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너 맨날 사는 화장품들, 네 옷, 신발, 그런 건 다 어쩔 건데? 생각을 좀 해라. 생각한 거야. 나도 생각했다고. 나는 가기 싫어. 여기가 우리 동네고 우리 집이잖아. 엄마랑 아빠랑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오빠는 떠나고 싶어? 생활비 이모한테 좀 부탁드려보자. 내가 알바도 할 테니까, 응? 네가 알바는 무슨. 됐다. 내일 얘기해. 저와 제 동생의 미래를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장례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모가 다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계속 짧고 긴 한숨을 내뱉던 이모는 솔직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원래 광주셨습니다. 할머니도 광주에 계시고 사고가 난 날도 광주에 가고 계신 중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에서 결혼하고 집도 광주에 있던 이모가 왔다 갔다 하며 할머니를 보살피고 계셨죠. 이모는 이모부랑 5살짜리 아기랑 살고 있었는데 저희를 걷어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도 좁을 뿐더러 할머니도 보살펴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장례 치르는 내내 슬퍼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방법을 찾아보려 애쓰셨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외동이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모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어렵게 꺼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이모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을 봐주시는 것, 생활비나 저희 학원비는 어머니 아버지의 보험금에서 충당하고 제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모가 미안하다며 곤란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정말 제가 제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더불어 제 동생까지도 제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모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모는 끝까지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동생과 둘이 남게 된 집은 너무나도 썰렁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집에는 한기가 돌았고 소름 끼치게 조용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그래, 밥 먹자. 그때부터 저희 남매의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밥도 스스로 지어 먹어야 했고 집에 흔히 있던 김치나 멸치볶음, 진미채 같은 반찬들도 알아서 해 먹어야 했습니다. 당연하게 화장실에 구비되어 있던 수건이 없었고 교복 셔츠도 매일같이 빨고 다려야 했습니다.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바닥에 쌓인 머리카락들을 치우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기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아직 우린 어린데 부모님이 떠났다는 아픔조차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가혹한 현실에 내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싸우지 말자 이런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싸우면 더 이상 말려줄 사람도 없고
가서 잃을 사람도 없다는 걸 너무 잘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족은 우리 둘뿐이라는 것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민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교 진학이었죠. 제가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그동안 돈도 못 벌 텐데 그럼 동생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사가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보내주시는 생활비도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혹시 대학에 가게 되면 제가 등록금을 내줘야 할 거고 앞으로 사야 하는 거, 먹을 거 계속 돈이 나갈 테니 공부도 안 하면서 생활비만 쓰기엔 너무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알바는 친구 부모님네 가게였던 장어집이었습니다. 평일에 학교 끝나고 5시간씩 일을 하고 10시에 끝나서 집에 갔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게에 오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을 보면 착잡한 기분은 들었습니다. 계속 장어집 일하다가 학교를 졸업했고 졸업하고는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고등학교에 졸업한 애를 써주는 직장은 없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서 에어컨 쐬며 일하는 그런 직장은 꿈도 못 꾸었죠. 그러다가 일하게 된 곳이 족발집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일해본 경력은 있었으니까 직원으로 뽑아주더라고요.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주 6일을 일을 했습니다. 거기 일하면서 온갖 진상이란 진상은 다 만났습니다. 그만큼 엄청 힘들었죠. 그렇게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다 보니까 동생에 대한 걱정과 잔소리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예쁘장하게 생겨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누가 널 예쁘다고 하냐며 놀리기 바빴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동생의 보호자 역할이 되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놈이 좋아한다면서 나쁜 짓을 하진 않을지,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죠. 유나야,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나? 11시였나? 왜? 뭐 하다가 들어왔는데? 친구랑 공부했는데, 왜?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10시까지는 들어와. 그리고 교복 치마 너무 짧아. 좀만 늘리지 그래? 뭐야, 왜 갑자기? 이상한 놈들 많잖아. 걱정되니까 그렇지. 낯설다, 오빠. 알겠어. 안 그래도 오늘 세탁소 가려고 했어. 오빠는 오늘도 일하지? 10시까지 들어올게. 밥 차려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먹어라. 나 학교 간다. 동생과 저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타협점을 찾으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저희 남매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저는 족발집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매니저로 승진을 했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올라갔었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스스로 뭔가 이뤄냈다는 게 엄청 뿌듯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때가 21살이었으니까 동생이 고3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어릴 때부터 미술을 했었거든요. 고3 되고는 매일 독서실 아니면 학원에서 새벽까지 있어서 제가 일 끝나고 매일같이 데리러 갔었습니다. 오빠, 일하고 와서 안 힘들어? 그냥 집에 바로 가지. 뭐가 힘드냐? 맨날 하던 건데. 너는 공부하는 거 안 힘들고? 힘들지. 어떻게 공부는 매일 해도 힘드냐? 그래도 조금만 참아. 대학 가서 많이 놀면 되잖아. 나 대학 가도 되겠지? 무슨 소리야? 아니, 등록금이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 물론 내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겠지만, 그게 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순간 좀 화가 났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무게를 동생은 느끼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김유나,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 잘하는 거 해. 돈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응, 고마워, 오빠. 동생한테 애정이 정말 컸습니다. 미운 정이 든 건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철이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님처럼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동생은 미대 수석으로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통보받고 첫 학기 등록금 안 내도 된다고 울면서 좋아하던 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동생은 기숙사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저는 군대로 갔습니다. 동생이 성인이 된 다음에 군대를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라 가긴 했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대학교 가면 이상한 놈들이 더 동생한테 들러붙을 텐데 내가 지켜주지도 못해서 어쩌나 걱정했고 아직 자기 주량도 모를 텐데 무작정 들이부으면 어쩌나 또 걱정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전화할 수 있는 일 생기면 동생한테 전화하고 휴가 나와서도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 코치코치 캐물었죠. 그렇게 2년을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며 보냈고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동생은 별탈 없이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역하고 나왔을 때 동생이 4학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동생의 삶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친구랑 촬영하러 간다. 뭐? 무슨 촬영? 네가 찍는 거야, 찍히는 거야? 찍히는 거. 대학 동기 친구인데 걔가 쇼핑몰 모델이거든. 전에 그 친구랑 놀다가 일하는 곳 잠깐 따라갔었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예쁘다고 같이 한번 찍자네. 뭐? 그 사장 남자야? 아, 또 그런다. 여자 사장님이거든. 그냥 옷 입고 사진만 몇 장 찍다가 오는 거야. 돈도 벌고. 재밌겠지? 동생이 모델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즐거워 보여서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기 친구 따라서 몇 번 촬영을 하던 동생은 다른 쇼핑몰에서도 연락을 받게 되었고, 대학교 졸업하고부터는 모델 일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모델을 본업으로 삼기에는 부담스럽다면서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촬영을 나갔죠. 평소 꾸미기도 좋아하고 키도 크고 예쁜 동생은 모델이라는 직업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동생은 쇼핑몰 모델도 하고 광고도 몇 번 찍었습니다. 광고에 메인으로 나오는 건 아니었고 뒤에 지나가는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작게 잠깐 나오는. 그래도 TV에 나오는 동생을 보고 있자니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직장 다니며 모델 일을 병행하던 동생은 모델 일이 많아지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그때 곱창집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식업이 적성에 맞아서 이쪽으로 계속 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동생이 모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었기에 직접 촬영장까지 가고 대기도 혼자 해야 했고 끼니도 거의 알아서 해결해야 했거든요. 혼자 그러고 다니는 게 안쓰러웠던 저는 제가 시간이 되는 날이면 동생을 촬영장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 일상을 반복하던 중 하루는 제가 쉬는 날이라 동생이랑 촬영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의류 촬영이었는데 혼자 찍는 게 아니라 다른 모델이랑 같이 찍는다고 하더군요. 그 언니 전에 다른 촬영장에서도 같이 찍은 적이 있는데 되게 예쁘다. 그래? 그렇구나. 아, 그 언니 너무 예뻐서 나 이상하게 나오면 어쩌지? 오빠, 나 오늘 얼굴 안 부었어? 맨날 찐빵이지 뭐. 아, 진짜. 동생이랑 촬영장 도착해서 저는 차에서 짐 챙길 거 챙기고 동생은 먼저 내려서 갔습니다. 뒤따라 들어가서 대기하는 곳에 짐 정리해두고 앉아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 동생이 촬영을 시작했고 핸드폰이 슬슬 지겨워진 저는 그 근처 가서 구경이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옆에 있는 같이 촬영하는 모델분이 정말 눈이 부시게 예쁘더라고요. 동생이 예쁘다던 그 언니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 첫눈에 반하고 운명을 믿고 이런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시끄러운 주변에 조용해지고 그분만 보이는데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5시간이 넘게 촬영하는 동안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쁘다고 했지? 뭐야, 언제 와 있었어? 진작에 와 있었거든요. 오빠, 아까부터 언니한테 눈을 못 떼더라. 내가? 무슨, 안 봤거든? 내가 언니 남자친구 있냐고 슬쩍 물어봤거든? 뭐래? 뭐야, 본 적 없다더니. 그래, 봤어. 그래서 뭐래? 없대? 남자친구 없다더라. 정말? 응, 왜? 우리 오빠 어떠냐고 물어봐 줄까? 됐어. 민망하게 무슨. 뭐야, 진짜 반했나 보네. 부끄러워하는 것 봐.
아니라니까. 솔직히 남자친구 없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저렇게 예쁜 사람이 남자친구가 왜 없나 의아했지만 아무렴 기회는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능청스럽게 말 잘 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다가 촬영 마치고 인사만 한마디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때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싶었죠. 유나야, 너 촬영 또 안 가? 내일 촬영 있는데 왜? 오빠 일하잖아. 아, 내일? 그렇지, 일하지. 무슨 촬영인데? 저번에 거기? 한 번 더 찍는다고 하지 않았나? 내일은 거기 아니고. 잠깐만. 뭐야? 오빠 지혜 언니 보고 싶어서 그렇구나? 아니, 뭐, 겸사겸사? 뭐야, 진짜 좋아하나 봐? 아, 그 언니 이번에 번호 바꿨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물어봤네. 알면 알려줄 텐데. 그래? 번호 모르는구나. 내가 다음에 촬영장 가면 물어볼게. 오빠가 첫눈에 반했다니 내가 나서야겠구만. 조금만 기다리셔.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생한테 별다른 말이 없길래 까먹은 건가 싶어서 그냥 저도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게 안이 좀 웅성거리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려 있었죠. 뭔 일 났나 싶어 그쪽을 보니까 제 동생이랑 제가 첫눈에 반한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늘씬하고 예쁜 모델 둘이 들어오니 사람들의 이목을 끈 거죠. 어, 유나야. 안녕하세요. 언니, 전에 봤죠? 우리 오빠. 오빠, 우리 곱창 먹으러 왔어. 많이 줘? 그때 너무 두근거려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동생이 이어준 계기로 저와 그분, 지혜의 사이는 가까워졌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지혜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혼자가 된 지혜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외동이었기에 혼자 놀아야 했다는데 그때부터 옷 입히기 게임을 하고 집에 있는 잡지들도 보면서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했고 같이 일하던 매니저분의 추천으로 모델 일을 시작했다가 본업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지혜는 외롭게 자랐지만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혜를 많이 아꼈다던데 그래서인지 사랑받은 티가 많이 나는 밝은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지혜에게 더 반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둘은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혜랑 사귄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저는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제 가게를 열었을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벅찼습니다. 도시락 가게를 열었는데 역 부근에 있어서 그런지 장사가 꽤 잘 되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일 없는 날 일 끝나고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실 제가 가게를 오픈한 이유, 그리고 굳이 도시락 가게를 한 이유는 지혜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전까지 일하던 가게들은 다 술을 팔고 새벽까지 일하는 곳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그렇게 밤 늦게까지 하는 일은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빨리 지혜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계획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게를 오픈한 거였죠. 물론 지혜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모델이라는 직업에 불안감을 가지던 지혜는 모델 일을 줄이고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아파트도 좋지만 주택도 좋은 것 같아. 애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마당까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럼 서울에서 집 구하기는 무리이려나? 난 서울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오빠 가게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구해야겠지.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하나? 이런 행복한 대화들로 매일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함께 상상하는 미래가 있으니 돈 모으는 것도 더 재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어떡해? 동생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그 다음 말을 듣고 저는 피가 차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암이래.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론 마음이 아프고 많이 울었지만 짊어져야 하는 무게 때문에 마음 편히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하나 남은 가족, 동생이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슬픔까지 꺼내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동생이 아픈 걸 몰랐을까? 왜 미리 동생을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에 가슴을 마구 쳤습니다. 속이 답답해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진단을 받은 다음 날 입원을 했습니다. 동생의 병명은 유방암이었습니다. 동생의 말로는 흔히들 말하는 유방암 증상 중에 하나인 멍울 같은 건 잘 느끼지 못했고 모양이 예전과 좀 달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제 동생처럼 외형이 달라진 걸 느끼고 계신다면 꼭 병원에 가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두겠습니다. 동생이 제게 전화했을 땐 엑스레이만 촬영한 상황이었답니다. 의사가 확실하진 않지만 확률이 높다며 MRI 검사를 하자고 했고 동생은 검사를 기다리며 제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다음날 입원해서 다시 조직 검사하고 악성 종양이 보인다기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름부터 마음 아픈 절제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절제술 해야 한다는 말 듣자마자 동생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 저 모델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옷도 많이 입어야 하고, 저 운동도 정말 많이 했고요. 제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모델 일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절제해야 하겠죠? 그래야 사는 거죠. 그쵸? 그럼 저는 앞으로 모델은 못 하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저는 못 하겠네요, 선생님.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때 저보다 더 동생을 많이 위로해준 게 지혜였습니다. 같은 여자이다 보니 해줄 수 있는 말이 저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저보다 많았을 테고요. 또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들도 있었을 겁니다. 동생도 지혜 덕분에 많이 안정이 되었었습니다. 수술 전 또 여러 가지의 힘든 검사들을 동생은 씩씩하게 해내주었습니다. 어쩌면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 동생을 보며 저는 그냥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검사실 이곳저곳을 함께 해줄 뿐이었습니다. 수술 전 이틀 동안은 지혜가 동생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불편한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자며 동생을 위로해주고 동생을 웃겨주고 안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안 만났다면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잠시 했었고요. 동시에 이 여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수술날 이른 아침, 저는 가게에 휴가를 내고 동생에게 갔습니다. 동생은 퉁퉁 부어있는 눈과 다른 씩씩한 목소리로 다녀올게 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한쪽 가슴 전체를 절제했습니다. 우선 수술은 잘 끝났지만 다시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곱이 넘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동생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수술 부위를 만져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씩씩하게 들어갔던 동생이었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 참을 수 없었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되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속상해서 같이 울었습니다. 동생은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 중에는 수술 후에 요양병원으로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후처치도 쉽게 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어차피 병원도 가까우니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때도 지혜가 휴가를 내고 동생을 잘 부축해 주었고 동생 씻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또 앞으로 잘 먹어야 한다며 나물들도 무쳐놓고 국도 끓여놨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동생은 팔을 올리는 것도 상체를 좀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꼭 붙어서 동생을 간호해 주었죠. 오빠, 가게는
지금 가게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그럼. 신경 쓰지 말고 회복하는 것만 집중해. 산책 나갈까? 계속 움직여줘야 한대. 그래, 그러자. 동생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 또 한 번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수술하고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폐에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수술 후 조직 검사는 나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암세포도 젊고 활발한 거라며 빨리 퍼지는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또 수술하면 되냐고 했더니 수술이 불가하답니다.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암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게 분명 힘든 시간들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동생은 예전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씩씩하게 선생님께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묻더라고요. 설명을 다 듣고 나오는데 제가 나라 잃은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동생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가슴도 떼어낸 사람인데 항암이 무섭겠어?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잘 이겨내보자. 나 잘 이겨낼게. 오빠도 이겨내. 알겠지? 동생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습니다. 마냥 철없고 약한 동생인 줄 알았는데 큰 아픔을 겪은 후 저보다 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항암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열심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생이 아프면서 잠정적으로 미뤄지고 있던 게 있었죠. 바로 지혜와 저의 결혼이었습니다. 지혜는 제 바로 옆, 동생의 바로 옆에서 저희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제가 동생이랑 병원에 못 가는 날이면 지혜가 휴가를 내서 함께 해주었고 거의 매일을 일을 마치면 저희 집에 와서 동생 반찬을 해주거나 동생이랑 잠깐이라도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동생이 아픈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저도 지혜도 섣부르게 결혼을 하자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결혼할 기세로 가게도 오픈하고 지혜는 직장도 구하게 되었지만 저희의 계획은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혜랑 저랑 동생이랑 셋이 주말에 오랜만에 외식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동생이 밥을 먹다가 그러더군요. 그런데 오빠랑 언니 왜 소식이 없어? 응? 무슨 소식? 결혼 말이야. 왜 얘기가 없냐고. 설마 둘이 싸웠어? 우리가 언제 싸우는 거 봤냐? 하긴. 그런데 왜 조용하냐고. 얼른 날짜 잡고 식 올려야지. 저와 지혜는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동생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동생이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동안 말을 안 했었거든요. 지혜가 천천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우리 결혼 미루기로 했어. 미뤄? 왜? 돈 더 많이 모아서 좋은 집 가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직장 일 더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 어? 나 때문이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유나야. 나 때문에 결혼 미루는 거 알아. 알면서 물어본 거야. 두 사람 그냥 결혼해. 유나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아프고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왜 못해? 내가 애야? 나 혼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 두 사람 결혼하는 거 꼭 볼 거야. 그러니까 꼭 해. 동생은 그 이후로 한동안 고집 아닌 고집을 부렸습니다. 직접 플래너를 찾아주겠다는 둥, 식장은 여기가 예쁘다는 둥, 저희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그때 동생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동생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동생은 자신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오기 전에 저희가 결혼하는 모습을 눈에 담고 싶었던 거겠죠. 동생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많이 고민이 되었지만 지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얼른 식 올리고 살림 합치자. 물론 유나도 같이 지내면서 돌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집 알아보고 이사할 필요 없이 내가 오빠랑 유나 집에 들어갈게. 식 올리고 한 달만 있으면 나 지금 사는 오피스텔 계약 끝나니까 바로 들어갈게. 제가 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착한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소소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안 계셔서 따로 부를 친척들도 거의 없었고, 부모님 지인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저는 불러봐야 학창시절 친구 몇이랑 저랑 같이 일했던 가게 사장님들, 거래처 사장님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 몇 명이 전부였죠. 지인 다 불러도 50명 조금 넘는 소규모였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은 예식장에서도 안 받아줘서 스몰 웨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출장 뷔페 불러서 야외에서 진행했고, 꾸며지는 꽃, 식탁보, 의자 커버, 무대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꽤 값진 경험이었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빠르게 식을 올리기 위해 두어 달 정도 준비를 하면서 동생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항암을 하다 보니까 체질도 그렇고 외형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탈모였습니다. 머리가 수북히 빠지는 걸 직접 보게 되니 적잖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동생도 많이 속상해하다가 결국 머리를 깨끗하게 밀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은 절제술 이후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이상하지? 아니, 예뻐. 거짓말. 나 촬영할 때 사람들이 다 내 머릿결 정말 좋다고 했는데 머리 해주는 언니들이 머리숱 엄청 많다고 신기하다고 했었거든. 나 정말 염색도 안 하고 머릿결 관리 열심히 했는데 아쉽다. 나중에 다시 기르면 되지. 그게 쉽나 뭐. 동생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혜가 동생을 위해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벤트는 결혼식 당일에 진행되었죠. 저희 부부는 같이 버진로드를 밟았습니다. 소규모였지만 저희의 손이 많이 간 결혼식이었고 그만큼 더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사회를 봐주었습니다. 동생이 옛날부터 저희가 결혼하면 축가를 꼭 불러준다고 했거든요. 머리를 밀고 며칠간 동생은 축가 부르기 싫다고 하기도 했지만 결국 긴 머리에 가발을 쓰고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동생의 축가가 끝나고 지혜와 저의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와 저는 하객들을 바라보고 서서 천천히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가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가발을 벗은 제 머리는 군인처럼 아주 짧았고 지혜의 머리도 남자보다 더 짧은 머리였습니다. 하객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건 제 동생이었습니다. 지혜가 동생을 바라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의 시누이가 될 유나야, 내가 너의 아픔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대신 아파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너의 속상한 마음을 같이 나눠 들어줄 수는 있어. 너는 예전에도 지금도 언제나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 시누이가 되어줘서 고마워. 너에게 자랑스러운 언니가 될게. 네 아픔을 같이 들어주는 언니가 될게. 얘기를 하는 지혜도 듣는 동생도 그리고 저와 하객들도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지혜와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바로 동생처럼 머리를 미는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저야 가게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고 머리 같은 거 동생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지만 지혜는 아니잖아요. 모델 일도 들어오고 있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혜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유나를 위해서라면 머리카락쯤은 다 잘라내도 상관없다더군요. 그래서 동생한테는 비밀로 하고 둘이 같이 미용실 가서 머리 밀고 왔습니다. 결혼식 날 짜잔하고 공개를 했고요. 덕분에 웃음이 가득해야 할 결혼식은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건 또 그런대로 행복하고 특별했습니다. 그 특별한 결혼식을 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저와 지혜는 여전히 다툼 한 번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혜는 결혼 후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제 가게가 바빠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저랑 같이 가게 운영에 힘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신 6개월 차의 임산부이고요. 지혜를 닮아 아주 예쁜 딸을
2월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유나는 힘들었던 항암 치료를 다 끝내고 지금은 호르몬 약만 먹는 중입니다. 며칠 전 검사에서 선생님이 사진상으로는 종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걸 보니 이제 완치되었다는 말만 들으면 될 것 같네요. 동생은 절제 수술 후부터 좋아하던 모델 일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고 동생 스스로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대신 동생은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라고 해도 쉬면 답답해서 싫다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더니 한 1년 전부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술을 오래 해서 그런지 꾸미는 데에도 소질이 있고 모델을 하면서 봐왔던 게 많아서 그런지 지금 커튼, 식탁보 같은 제품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사업적으로도 꽤 소질이 있는 것 같네요. 길었던 아픔의 기간 동안 저희 세 사람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이겨내서 아직도 신기하고 마음이 벅찹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속이 답답하지만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해야겠죠. 그렇게 고생한 만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 잘 챙기면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